먼저 페이지 168쪽에 어떤 얘기인가 잘 봐라. 자, 우리는 여기서 에너지 D하고 반도체를 배울 거거든. 먼저 에너지 D에 대한 얘기는 도체 금속들이나 절연체 그리고 반도체들이 어떻게 전자가 잘 움직여서 전류가 잘 흐르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야, 과학자들이. 자, 근데 봐. 여기 화학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화학 안 한 사람. 없지? 자, 얘들아. 현대의 원자 모형은 무슨 논이라고 배워? 오비탈론이라는 말 배우지? 맞지? 자, 근데 이 오비탈론에다가 과학자들이 오비탈의 에너지를 뭐라 불러? 무슨 양자수? 오비탈의 에너지를 주양자수라고 부른다. 맞지? N이라고 부르잖아. 이 주양자수 N이 눈에 보이니? 안 보여. 뭘 어여. 네가 본 거 아무것도 없어. 전자들 본 사람도 없어. 근데 보어란 과학자가 수소의 에너지 D를 뭘로 표현했어? 원으로 표현했지. 원이 점점점 클수록 에너지가 어떻다고 얘기했지, 걔는? 높다. 이렇게 설명했어. 핵과 가까운 원은 작았어. 그지? 그걸 주양자수 1이라 불렀고, K 껍질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원이 점점점 커졌단 말이지. 사실은 그게 원이 아니잖아. 우리 눈에 보이기엔 원이지만 그게 껍질이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걔 거 이론 갖다가 살짝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에너지 D야. 고개 숙이. 그렇지. 네 거. 저 친구가 1,000원 드리니까 못 먹겠다고 너 줬어. 바닥에 최소한 그건 주워 먹으라고 이렇게 던져주더라. 그래. 땀 흘린 보람이 있네. 그러게. 그거 막으면서 땀 쭉 빼. 뿌듯하다. 봐라. 이 주양자수는 보전자 껍질 모형에서는, 보원자 모형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기에 누구야? 전자 껍질이야. 근데 우리 전자 껍질을 2차원 선상에서는 뭐라고 배워? 뭐 그냥 원이라고 보잖아. 원의 크기가 크면 에너지가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지? 근데 말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자, 설명할 때 뭐가 조금 설명이 좀 부끄럽냐면, 자, 내가 여기다가 원자 핵을 하나 그려놓을게. 자, 니들이 보는 껍질은 사실 원 껍질이 아닌 거야, 사실은. 이거 말이 참 애매한데, 원이 아닌데 원처럼 설명했어, 애들이. 알았니? 자,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 동그란 원이 지금 핵과 제일 가까운 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원이야. 세 번째로 가까운 원이야. 네 번째로 가까운 원이야. 내가 니들한테 최대한 현실감 있게 그리려고 했던 건 간격이야. 자, 어떤 색깔의 원이 에너지가 제일 높아? 그래. 근데 에너지가 높을수록 그 간격이 어떻게 돼? 좁아지고 있다는 건 보이지? 그 에너지 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원자들마다 다 달라. 알아서 보니까 특별하게 그 에너지 이렇게 정했지만 전자가 2개 이상부터는 이 사이에 또 다른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보호 전자 껍질로 설명하면. 일단 뭐라 그래? 복잡하다. 하지만 밖으로 갈수록 n제곱분의 1로 주는 건 맞아.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로 커진다고 얘기하지. 혹은 혹자들은. 자, 그럼 이런 애가 2개 있어봐. 어떻게 될까? 옆에 하나 또 있어봐. 그럼 원이 복잡해지겠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좌측에도 있어봐. 그 다음에 이거 저 건너편에 있어봐. 앞에 있어봐. 위에 있어봐. 아래에 있어봐. 머리가 아프지?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는 이 원은 어쩔 수 없이 뭐를 하겠어?
오버랩이 되겠지. 겹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봐라. 파울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그래, 그게 파울리 베타 원리잖아. 어떠한 오비탈도 겹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것들이.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니들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선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거지. 근데 거긴 선으로 나타냈어. 왜? 단면으로 본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설명이 없으니까.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야. 저게 확장하면 원이야. 그 선, 옆에 선이 있잖아. 그게 확장되면 원이거든. 그런데 원이 서로 교차되지 않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다 뭐다? 확률이다. 알았어? 구름이다. 전자구름의 확률 함수야. 그러다 보면 자,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분명히 흰색과 또 다른 원자의 흰색이 있겠지. 걔들끼리 동일한 원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아니야. 못 가져. 그럼 또 다른 원자는 원이 좀 더 커지나요? 아니야. 위치가 약간 옆으로 비껴가. 그래서 겹치지 않게 형성이 돼, 애들이. 그러니까 일렬로 쭉 쓰지 않는다고. 이런 각자 원자들마다 약간의 비틀림 현상으로 규칙적인 규칙을 갖는 게 격자 모양이라고 그래. 금속들이 갖는 격자 모양이야. 너네 화학에서 금속 결합 그러면 물질로 따지면 화합물이었어, 원소였어? 원소. 대문자가 몇 개? 한 종류. 그럼 같은 원소끼리 돼 있다는 거야. 알았지? 같은 원소로 돼 있으면 그 격자가 굉장히 분명하게 돼 있어. 특히 격자는 연속적으로 덩어리를 이루는 놈들 사이에 격자가 형성이 잘 되는데 금속이 그래. 니들은 여기서 누구를 배운다? 도체인 금속 배우고 반도체 배워. 반도체. 그럼 절연체라 불리우는 부도체는 왜 안 배우냐고? 부도체도 연속적이야. 연속적인데 전자가 붙들려 있어. 붙들려 있다는 건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열이나 전기를 전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누가? 전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말로 설명은 애매하고 에너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설명이 제일 좋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에너지띠야. 알았어? 자, 그러면 이 에너지띠는 니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흰색이 그 위에 바로 위쪽으로, 흰색이 바로 위쪽으로 이제 쌓여간다고 얘기하자. 겹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원으로 어차피 어떻게 설명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봐라. 내가 이걸 거기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그릴게. 흰색 선. 이게 지금 가장 작은 원이라고 생각해보자. 이해 갔어? 그 다음에 무슨 색 선이야? 위에 에너지가. 빨간색 선이야. 그러면 분명하지. 전자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잘 들어.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그랬지? 뿅. 그렇지. 뿅으로 나타나야 돼. 사라졌다 띵 하고 나타나야 된다고. 와, 이거 아니라고. 알았어? 그런데 요렇게 얘기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 얘들아? 여기에 이 오비탈과 이 오비탈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 오비탈이 하나 들어온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이 애초에 처음에 하나하나 있던 전자가 이런 형식이 돼버리면 빨간색으로 전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가 봐. 징검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돌멩이를 두 개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 퉁퉁 놔서 강에다가. 뭐 자기 정확한 거리대로 놨겠지? 그 다음 사람이 거기다 두 개를 또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사이에 놓겠지?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기 편해지겠지. 세 명이 놓으면 돌멩이가 6개가 쌓이는 거야. 똑같은 그 간격에. 그럼 지나가면 더 편하죠. 마찬가지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자,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또 들어와, 요 사이에. 또 생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속 원자가 생기면 이 두께가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이걸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생각해봐. 에너지 띠는 잘 봐. 밖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지. 그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도 이렇게 좀 쌓여가는 현상이 생기겠지. 그럼 밖으로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 왜? 이웃하는 주양자수 간격이 좁아지니까
3과 4가 만날 수도 있어. 이 만난다는 표현이 웃긴 건데 니네 점을 막 찍다 보면 선이 되지. 그지? 선이 점의 집합이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밖에가 연속적이 되어버리는 거야. 중간중간에 계속 에너지가 껴드니까. 알았니? 자, 그래서 니들이 봐야 될 건 뭐냐? 이런 거야. 니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되는 이게 에너지 띠라는 거야, 에너지 띠.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 저기에 무수한 줄이 있다는 거야, 에너지가. 알았어? 이게 가장 큰 원이라고 생각해봐. 모든 원자들의 가장 큰 원의 집합. 그럼 이거를 원자가 띠라 하는 거야. 자, 근데 봐라, 근데 그 바로 위쪽에 아무런 띠도 없는 거냐? 아니야, 있어. 니네 수소가 전자껍질 몇의 전자가 있을 때 바닥 상태였어. 1껍질이 있을 때가 바닥 상태지. 그럼 걔가 거기만 있을 수 있어? 2도 있고 3도 있을 수 있지? 그런 걸 무슨 상태라고 했어? 그래, exciting state이라고 그래. 들뜬 상태. 마찬가지로 이 위에도 이렇게 띠가 있다고. 이 위에도. 물론 누구보다 두껍겠냐? 원자가 띠보다 두껍지. 밖으로 갈수록 간격이 더 좁아지니까. 이해 갔어? 근데 이 띠는 엄밀히 말해서 핵의 영향을 받지 않는 띠야. 말 그대로 들뜬 상태. 여기 있던 전자보다는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큰 상태. 근데 이건 명심해. 얘가 여기 갔다고 도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야. 도체에 머물러 있어. 근데 원자 핵, 중심 핵의 영향을 덜 받는 거지. 여기 있는 애들보다는. 그래서 이 간격을 뭐라 불러? 빨간색과 노란색 간격을 띠간격이라 불러. 그리고 맨 꼭대기 쪽을 무슨 띠라 부르고? 전도띠라 부르고. 그때 요 띠간격 있지? 이게 좁다면 여기에서 막 노는 전자를 우리 무슨 전자라고 불렀어? 그래. 자유전자가 될 확률이 높겠지. 이런 것들이 도체더라, 이런 얘기야. 심지어 얘들은 이 띠간격이 거의 0에 가까워. 붙어 있어. 됐어? 그렇다면 이 자유전자, 결국 전도띠에서 노는 전자들이 어떨수록 전기 저항이 작다라고 설명해? 많을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고 열이 잘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이 띠간격이 굉장히 크면 자유전자 나타나는 확률이 떨어지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겠지?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하자라고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거야, 앞으로. 알았어요? 결국 너희들은 이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간격에서 이것만 명심해. 만에 하나 봐라. 여기 자유전자가 하나 딱 생겼어. 응? 자, 내 말 들어봐. 양이온, 너희들이 나트륨을 생각해봐. 나트륨이 1조 원소야. 그지? 나트륨이 1조 원소면 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란 말이야. 나트륨 이온이 하나 있으면 자유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전자가 한 개인 거야. 1족이니까. 맞아? 그럼 2족인 마그네슘은 몇 개가 가능한 거야? 2개가 가능한 거고, 이렇게 자유전자의 숫자가 많으면 전도도가 좋다고 얘기해. 물론 외곽의 전자가 같은 2개인데도 띠간격이 너무 좁아서 올라가는데 쉬운 전자들이 많으면 전도도가 좋다고 얘기해. 실제로 가장 저항이, 전기 내부 저항이 작아서 띠간격이 제일 좁은 애가 금이야. 그래서 너희들 컴퓨터 CPU 이렇게 딱 뜯어봐. 선 있지, 선. 노란 선. 그거 다 금이야. 그거 긁지 마. 그거 몇 밀리그램도 안 돼. 알았니? 금이고 그 다음 좋은 게 은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누굴까? 3위가? 알루미늄. 아, 니네 전선줄 구리야. 구리 1m가 얼마 정도 할까? 선 1m. 두께 한 0.5mm? 10원. 와우. 3만 원 정도 해. 대박이지? 대박이잖아. 옛날에 너네 IMF라는 우리나라 아주 부끄러운 시절을 얘기 알아? IMF? 그 시절을 난 고쳤잖아. 금모으기 운동. 근데
그때 당시 한국전력에서 전선줄을 끊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 실제로 이건 사건인데 가족이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실직당하고 엄마도 뭐하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할머니가 망보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아빠가 가서 양초도 끊고 10m만 끊으면 얼마야? 30만 원이야. 그래서 한국전력 그 직원들이 횃불 들고 산에서 지켰어, 이렇게. 전선이 잘 끊어가는 지역을. 너희들이 고물 삽니다라고 아파트 도는 아저씨들 알지? 그 아저씨들이 뭐 빼가는 줄 알아? 구리선만 빼가는 거야. 알았어? 니네 축전지 있지, 솔레노이드. 거기서 구리선만 빼. 딱 뭐 30cm 이 정도만 빼도 막 돈이 좀 되는 거거든. 또 무게가 큰 애들은 또 되게 값이 나가고. 알았어? 그렇게 전도도가 좋다. 그래서 니들 보시면 왼쪽 168쪽은 니들이 띠를 보는 요령을 알려주는 거야. 원자가 띠가 있는데 1족 금속원소들은 거기에 전자가 하나짜리 띠가 막 쌓여 있는 거지. 그때 전자 하나가 전도띠로 탕 튀잖아? 그럼 그 자리가 비지. 비면 다른 전자들이 그쪽으로 이동이 원활해져.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자들이 어느 양공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자리가 딱 생기면 원자가 띠의 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활발해지면 그 다음 전도띠로 튈 수 있는 전자들의 숫자가 확률이 높아져.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원자가 띠 양공이 잘 생기는 애들이 도체야. 그건 뭐지? 양공이 3개 생겼어. 그럼 자유전자가 몇 개 생겼다? 그렇지. 그런 거야, 결국은. 알겠지? 그럼으로 인해서 원자가 띠의 에너지들이 막 움직여. 근데 생각해봐.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 열을 가하는 거지. 도체 열을 가하면 자유전자가 많이 생길 것 같잖아. 아니야, 오히려. 도체들은 외부에서 열을 주잖아? 그러면 이 중심 양이온들이 금속이지? 진동운동을 해. 진동운동을 하게 되면 자유전자들이 마음껏 못 도망다녀. 진동운동을 하니까 여기서 막 둥둥둥 진동운동하니까 자유전자의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양공을 만들고 자유전자를 태우려고 하시는 전자들의 숫자가 줄어. 외부에서 막어. 전도띠 쪽에서. 얘가 진동운동 때문에. 알았어? 오히려 니들 절연체라고 하는 애들 있지? 반도체라고 하는 애들 있지? 걔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가 많이 생겨. 진동운동이 덜 하거든, 걔들은. 근데 절연체는 워낙 띠간격이 높고 저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지가 줄어봐야 표도 안 나고 반도체는 표가 확 나. 확실히 온도가 높아질 때 내부 저항이 줄어드는 게 눈으로 확연히 보여. 그래서 니들 막내치가 막내 아들인가 뭐지, 재벌집 그거 있잖아. 송중기 나오는 거. 거기서 순양에 그분이 뭐 만들자고 막 계속 그러대. 앞으로 먹거리가 뭐라고. 반도체. 그거라고 하잖아. 그 삼성 얘기를 조금 본 거거든. 그 반도체의 출발이 좀 웃겨. 이따가 그 출발 한번 알려줄 테니까. 실제로 에너지띠와 반도체에서 니들은 도체와 반도체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장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 자, 169쪽에 맨 윗부분이 있지. 이게 일반적인 전기 전도성을 설명하는 건데, 전기 전도성이 좋으려면 내부 저항이 낮아야 되고, 내부 저항이 낮으면 자유전자로의 이동이 활발하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쭉. 알겠어? 결국 거기에 자유전자도 있고 양공도 있는데, 양공은 어디서 생기는 거라고? 원자가 띠에서 생기는 거야. 걔가 자유전자로 태워 올라갔으니까 빈자리가 생기겠지? 그걸 양공이라 부르고, 그렇게 되면 원자가 띠 내의 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다시 새로운 양공이 생기는데 도움이 준다. 이런 얘기야. 마지막 전기 전도성과 전기 저항이란 말이 있는데, 전기 전도성이 좋으려면 전기 저항이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써 있다. 자, 2번 고체의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띠의 구조의 그림 3개 나올 거야. 외워둬. 자, 중요한 건 이거다.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은 둘이 나올 수 있어, 시험에. 근데 첫 번째 그림과 나머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가 둘이 나올 일은 죽어도 없다. 왜? 그 띠간격을 비교해야 돼, 얘들아.
B간격이 큰 애가 누구냐? 절연체지, 부도체. 작은 애가 반도체지.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야? 그지? 그래서 세 개가 모두 나오든가 두 번째, 세 번째만 나오든가 이렇게 나와, 시험에는. 너희들은 반도체가 얘고 도체가 얘다라는 거 구별할 줄 알면 끝이다. 알았지? 특히 절연체 같은 애들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다이아몬드 있지. 니네 다이아몬드는 화학에서 무슨 결정이라고 배웠어? 공유. 그렇지, 공유 결정. 다이아몬드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 탄소는 공유 결합 몇 번 하지? 4번. 그래서 전자들이 움직이지 못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물리학은 어떻게 설명한다고? B간격이 크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반도체를 가만히 봐봐. 규소하고 저마늄이 있는데, 얘들아, 잘 들어봐. 그냥 참고적으로 화학을 같이 했으니까 비교해 설명하면 도체들은 화합물이 대문자 한 개야. 금, AU. U가 소문자잖아.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은, H, CU. 다시 말해서 도체들은 대부분 뭐다? 금속이다. 알겠지? 그러면 절연체들은 대부분 뭐다? 공유, 결합, 화합물이다. 근데 그 중에 공유, 결합 물질 중에 전류를 흐르는 놈 하나 있지. 누구냐? 탄소 막대. 흑연. 흑연은 왜 전류를 흐른다 했지? 걔의 결합은 세 개야. 결합이 세 방향이야. 그럼 전자 하나가 놀겠네? 판상구조야. 너희들 연필심으로 쓸 수 있거든. 잘 부서져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전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어. 자유전자처럼. 다시 탄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한다고? 흑연 속에서? 3번 한다. 알겠지? 그래서 하나가 자유전자처럼 움직인다. 자, 이제 반도체 봐봐. 자, 실제로 반도체가 어떤 역할이냐? 바로 뒷장으로 살짝 넘겨봐봐.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림이야. 그 중간에 그림 보이냐? 거기에 뭐 비저항 이런 말 써있는데 이거 얘기 좀 이따 자세히 해줄게. 비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고유 저항이야.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저항을 말하거든.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비저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잖아.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래서 왜 비저항이 올라가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자유전자의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야. 도체는 중심 양이온이 진동운동을 해. 알겠지? 다시 한번 봐봐. 자,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온도인데 켈빈 온도라고 적었고 이게 비저항이란 말이야. 이제 로우 값이라고 하는데 도체가 이렇게 된다고. 도체가 내부 양이온이야. 원래 금속 결합은 양이온이라고 하던 전자 하나가 자유전자가 됐기 때문에 중심 양이온이 온도가 높아지면 진동운동을 해. 이것이 누구를 방해한다? 자유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열이 발생한다고. 니네 애니악이 뭔지 알아? 애니악? 뭐야? 응? 애니? 애니악 알았는데. 그죠? 최초의 컴퓨터 이름이에요. 건물 한 층만 했어요. 거기에 막 진공관이 있고요. 뭐 집적 회로들이 5m 간격으로 떨어뜨려 갖고 건물 하나를 도배한 거죠. 쭉 돌려야 돼요. 한 층은. 돌린 다음에 입력값을 집어넣어요. 1 더하기 1. 엔터 딱 치면 푹푹 빠박 징징징징 그래서 와 이랬던 시대가 있었다고 옛날에. 왜 얘들을 떨어뜨려 놨을까요? 계산하다 보면 얘가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열이 생기잖아.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떨어뜨려 놓은 거야, 이렇게. 자, 근데 1980년대 IBM이 반도체를 처음 만들어냅니다. 8램짜리를.
반도체가요, 별거 아니에요. 이러한 판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물 한 층에서 5m 정도 떨어뜨린 그 집적회로를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럼 건물 한 층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전제품이 요만해져요. 그래서 너네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도체의 개발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IBM이 엄청난 돈을 봅니다. 전 세계 걔들이 유리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얘들이 8램에서 16램 개발에 들어가요. 고무돼가지고. 이제 전 세상은 우리 거다. 자, 그런데 출시 3개월 앞두고 저기 동양의 삼송이라는 회사가 16램을 내놨어요. 그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보니까 작동도 돼.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디 업계에서 앞서고 있는데 중국이 뭘 내놨대.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기술이 유출됐다부터 싸우겠지. 그지? 그래서 얘들이 세계 그 법정까지 가. 근데 회로 설계도가 달라. 그래서 삼성이 이겼어. 그래서 IBM이 진짜 큰 철퇴를 맞았죠. 그래서 얘들이 모든 계획을 철수하고 32램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출시 1개월 앞두고 삼성이 64램을 내놔요. 그리고 얘들이 멍 찌는데 불과 3개월 있다가 128램을, 그 다음에 256램을. 지금은 삼성은 16램만 만들어요. 그 IBM은 256램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자동차, 승용차가 잘 팔려요? 고급차가 잘 팔려요? 승용차가 잘 팔리죠. 승용차는 몇백만 대 이렇게 팔리는데 고급차는 1년에 16,000대 뭐 이렇게 팔잖아요. 가격은 비싸지만. 지금 그런 형국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왜 저러한 기술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얘들이 열이 생기잖아요? 그럼 반도체는 이렇게 돼요. 오히려 내부 저항이 줄어요. 근데 약간 온도가 올라가면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잘 안 돼요? 자율주행자가 잘 안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도체가요. 예. 도체들이 그래요. 그런데 반도체는 아니에요. 반도체는 자유전자의 숫자도 많아지고 오히려 내부 저항이 준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집적 회로의 발전이 있었던 거죠. 알았습니까? 자, 여기서 가끔 여러분들 얘가 시험에 나와요. 전기, 전도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돼요. 얘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전기에서? 레지스탕스, 저항이라고 그러죠? 그쵸? 잘 보세요. 우리가 저항이라 하면, 자, 얘를 전자라고 합시다. 막 뛰어가는 애를. 장애물 달리기를 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기억이라는 통이 있고, 여기에 니은이라는 통이 있다면 단면적 똑같아요. 어디 통과할래요? 니은을 통과하면 쉽겠죠? 이걸로 뭘 알았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이게 어떤 차관이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그 저항의 연결 이런 거 배웠죠? 그때 보시면 이렇게 삐죽이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무슨 연결이라고 하죠? 직렬 연결이라 하며 얘들이 결국은 전체 저항이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였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니까요. 더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R1 플러스 R2가 전체 저항이었다고요.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전자가 또 막 가는데 하나는 이래요. 이게 A예요. 하나는 요래요. 이게 B예요. B는 머리에다 쓰고 떼야 되겠죠. 어디가 쉬워요? A가 쉽죠. 다시 저항은
이렇다는 거죠. 단면적에 반비례하더라. 이거는 뭐와 같냐면 여러분 저항을 이렇게 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무슨 연결이라고 배웠어요? 병렬. 이럴 때 여러분 병렬 어떻게 구했어? R분의 1 이렇게 구했죠. 원이 단면적이 커졌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하나 더 연결하죠? 그 단면이 더 커진 거. 저항이 준다는 의미예요. R분의 1 플러스 이것이 전체 저항이다. 이게 병렬 연결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죠. 자, 마지막에 애가 막 달리는데 단면적 똑같고요. 길이도 똑같아요, 둘이. 자, 그런데 하나는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고유 저항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물질이든 고유한 저항이 있다고요. 아까 니네 고유 저항 제일 적은 애가 어떤 금속이라 했어, 내가? 그 다음은 이런 거죠. 그 다음에가 알루미늄이에요. 이 순서가 지금. 그래서 우리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로우라고 부르거든요. 비저항 혹은 뭐라고? 고유 저항 해가지고 우리는 저항을 이렇게 표현해요. 저항은 로우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요. 알았어요? 근데 전기 전도도 이 시그마 값이 이렇게 돼요. 로우분의 1이에요. 알겠어? 그럼 로우라는 값을 정의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로우라는 값 정의하면 L분의 이렇게 되겠죠? 요거 집어넣으면 그 공식이 떨어져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써놓고 잘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저항을 비교하는 문항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요 공식 갖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밑에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 보이죠? 자, 원자의 종류, 결정 구조 막 써 있는데 여러분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고유 저항이 작은 애들이에요. 금, 구리, 철 뭐 이런 애들. 안 써 있지만 은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들이 뭐다? 도체류다. 그다음 중간에 규소나 저마늄이 있죠? 반도체류다. 그 다음에가 왼쪽에 있는 애들이 절연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맨 밑에 탐구자료창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도 측정해가지고, 자, 그림과 같이 연필심에 전지랑 전류계, 전압계를 연결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길이와 지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를 쭉 구해봤답니다. 저항이 5.7옴, 비저항이 3.0 곱하기 10의 말 4승 5m, 전기 전도도가 3.3 곱하기 10의 상승 per 5m,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8개 물질이 있죠? 왼쪽 4개, 오른쪽 4개. 누가 가장 전도도가 커요? 은이 제일 컸네요. 맞죠? 그럼 은은 로우 값이 제일 작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고유 저항이 제일 작으니까 고유 저항분의 1이 전기 전도도잖아요. 그 다음에 구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인데, 여러분, 은보다 더 전기 전도도가 좋은 애가 있다면 누구다? 금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저항 로우 값을 구해보면, 로우는 L분의 RA잖아요. L분의 RA, 길이분의 단면적 곱하기 저항이거든요. 그거 분의 1이 전기 전도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것이다. 자, 1번 오른쪽. 에너지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에너지 D는 고체 원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체는 있잖아요. 잘 들어요. 기체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모두 이상기체로 표현됩니다. 떨어져 있고 독립적이에요. 그럼 서로 오비탈이 겹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고유값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체 상황에서만 얘들을 보고 있습니다. X.
전자는 띠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 띠간격이라는 건 원자과 띠나 전도띠, 뭐 원자과 띠 내비에 허용된 띠들도 많죠. 그들 간격 있죠. 거기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 에너지 띠를 설명합니다. 에너지 띠 내에서는요, 거의 연속적이라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이 띠, 다시 말해서 주양자 수의 그 값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마치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들듯이 연속적 띠처럼 보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고체의 에너지 띠를 나타냈는데요. A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요거 전도띠죠, 그럼. C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그 중에 여러분 잘 봐요. 채워져 있는 A 바로 밑에 있는 채워져 있는 띠는 원자과 띠밖에 없습니다. 그럼 B는 띠간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전도띠, B는 띠간격, C는 원자과 띠. 자, B의 크기와 전기 전도성 B가 작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그게 뭐였어요? 도체였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어디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디로 전이하면 그럼 뭐야? 전도띠로 전이하면 그럼 누구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띠간격. 근데 도체는 거의 없다. 그죠? 도체는 바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은 띠간격, 니은은 전도띠. 전자의 전이로 인해서 생긴 양공은 이웃한 전자가 채워지면서 움직일 수 있으며 이 양공은요,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같고 양전하를 띤 입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양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일렬로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맨 앞에 자리가 비었어. 앞으로 땡겨 앉아. 그럼 애들이 앞으로 오는데 비는 자는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양공의 움직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 그림이 세 개 쫙 써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무조건 도체라고 그래야 돼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거의 다 있죠. 그 다음 나다를 보면 띠간격이 나가 좀 좁잖아요. 걔가 반도체, 다가 절연체, 부도체 이렇게 부르죠. 5번, 다음에 해당하는 고체의 종류를 찾아봅시다. 띠간격이 거의 없는 고체가 누구라고? 기역, 도체죠. 원자과 띠가 완전히 채워진 고체. 여러분, 원자과 띠가 완전히 채워져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거랑 같아요. 원자과 띠들이 에너지들이 최각의 전자,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뭉친 곳이기 때문에 거의 그쪽의 전자들이요, 띠간격 바로 밑에까지 전자들이 몰려와요. 이렇게 몰려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띠간격이 너무 멀어. 띠간격이 너무 멀어. 그럼 못 넘어가잖아. 그럼 확률적으로요, 띠간격 바로 밑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절연체나 반도체를 보면 14족 이상이거든요. 전자가 4개 이상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자들이 바글바글해져요. 띠간격 바로 밑에. 알았습니까? 근데 올라가지도 못해. 양공도 안 생겨. 전자들이 움직임도 거의 없어. 이런 것들이 반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절연체라고 하죠. 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번은 니은 디귿이라고 부릅니다. 원자과 띠와 전도띠 띠간격이 가장 큰 고체는 누구다? 절연체죠. 니은. 자, 물질의 전기 전도성과 전기 전도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당연히 전류가 잘 흘러야죠. X. 다음 물질의 비저항. 여러분 비저항 아까 무슨 저항이었어 내가? 그렇지, 고유저항이라고 했잖아. 전기 전도도가 작죠. 다시 말해봅시다.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분의 1이에요. 비저항이 크다면 전도도는 떨어집니다. 도체는 절연체보다는 전기 전도도가 크다. 당연한 거죠. 오케이. 넘겨봅시다. 자, 172쪽에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만 주구장창합니다.
네, 전기 전도도가 비저항분의 1인데 예, 비저항이 크면 전기 전도도가 작죠. 분모가 큰데. 분의 1이잖아요. 단순 수학의 문제점. 네. 자, 여러분. 이 반도체 연구는요,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문제는 모든 경제성은 있잖아요.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IBM도 제일 무서웠던 작업이 뭐였느냐? 규소를 일정한 두께로 잘라서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내는 기술력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삼성한테 밟혔을까요? 삼성이 제일 얇게 쪼개요. 삼성이. 알았어요? 그 반도체를 제일 얇게 쪼개고, 일본도 반도체에서는 뒤지지 않거든요. 걔들이 특징은 얇게 쪼개면 여러분, 거의 뭐가 없냐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그 좋은 거죠, 조금. 얇게 쪼개면 진짜 성능이 좋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근데 일본은 불량률이 40% 미만이에요.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이 될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먼지도 들어가지 않아야 돼가지고 거의 외부하고 차단된 상태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치병에도 많이 걸렸어요. 요즘엔 좀 환경이 많이 개선됐는데, 여러분, 반도체가 아까 몇 조 원소로 만든다 했죠? 14족이에요, 14족. 근데 고유 반도체에 보니까, 여러분, 탄소가 빠져있죠? 그죠? 탄소는 규소나 저마늄에 비해서 연속성이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탄소가 쭉 연결이 돼 있으면 그게 뭐냐?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그걸 얇게 쪼갤 수 있는 기술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규소가 되면 얇게 쪼개기도 쉬울 뿐더러 다른 불순물을 넣기도 편해요. 알았어요? 넣기도 편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늄하고 규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순수한 진성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진성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보다는 불순물을 도핑한 반도체가 성능 면에서 앞서고, 그리고 우리가 가전제품을 만들 때도 이 도핑을 한 불순물 반도체가 각각의 전류색이, 그 다음에 뭐 진동수 세기에 따라 진성 반도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되죠,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가전제품이 어디에 이용된 이런 걸 안 배워요. 그럼 뭐만 배우느냐? 얘를 접합해서 쓸 수 있는 거. 그걸 다이오드라고 하거든요. 접합했을 때 어떤 특징이냐, 극히 일부만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반도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14족 원소. 잠깐만. 이 두 원소를 기본으로 얘들은 공유결합을 4번 할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공유결합 4번. 그래서 우리가 교소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게 누구 원자 모형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구 원자 모형이었죠, 이게? 보호 원자 모형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외곽에 전자가 4개 있다. 얘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그린 거죠. 누구만, 가장 큰 원만.
알겠지? 그리고 혹시나 니들 질문 하나 하자. 규소가 홀전자수 몇 개야? 잠깐만. 2개. 그렇죠. 인이 3개거든. 알았니? 10, 1, 2, 3, 2, 10 기억하니? 네. 근데 홀전자 몇 개니, 얜? 얘는 몇 개냐고, 규소. 4개잖아. 아니, 1, 0. 규소는 원래 홀전자가 2개야. 근데 왜 4개일까? 생각 안 해봤지? 규소가 화학결합을 하잖아. 지금 내가 무슨 결합한다고 그랬어? 화학결합. 아니, 공유결합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전자 구름이 다시 재편성돼. 왜? 자기 혼자 안정한 단원자일 때는, 중성 원자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3s 오비탈에 2개, 3p 오비탈에 2개. 훈트 규칙에 의해서. 근데 외부에서 전자구름이 오잖아. 그래서 뒤틀려서 재편성. 그래서 sp3 혼성 오비탈을 일으켜. 알겠어? 그래서 그 혼성은 선생님이 화학 시간에 가르쳐 줄게. 알았지? 저렇게 4개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공유결합을 교소는 몇 번 할 수 있다? 4번 할 수 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봐라. 순수 반도체는 어떻게 돼 있는 형태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보면 돼. 자, 이게 누구야? 규소야, 이게 규소. 알겠어? 근데 얘가 누구야? 마찬가지로 규소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누구고? 규소야, 똑같이. 이렇게 공유 결합을 계속. 그래서 우리 얘들을 분자라고 안 하는 거야. 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존재하니? 계속 결합하니까. 연속적이잖아. 그거를 우리가 흔한 말로 덩어리라고 그래, 덩어리. 이런 덩어리 구조로, 규칙적 구조를 갖는 애들이 반도체야. 근데 이 반도체가 니네 아까 봤지만 온도가 높아지니까 떨어졌잖아, 비저항이. 그보다 더 떨어져야 돼, 사실은. 까비. 잡았으면 진짜. 진짜. 얘 때문에 계속 걸리네. 아까도 이렇게 들다가 걸렸는데. 부러졌냐, 안 부러졌냐? 전혀 안 보였어요. 제가 잡았거든요. 기스가 나갔는데? 파우더네. 제 발밑에 기스가 좀 있다. 오른쪽 발 앞에. 그 부스러기가. 그지? 그래도 안 부러진 게 어디야. 와, 완벽해. 결국 말이다. 얘들 가지고는 저항이 주는 성질을 이용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인 여파는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순수 반도체가 아니라 불순물 반도체란 말을 써. 자, 근데 이때 알아야 될 게 섞었다는 거야. 불순물을 도핑했다고, 섞었다고. 그럼 화합물이야, 혼합물이야? 그래, 이거 혼합물이야, 사실. 알겠어? 섞는데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전류가 잘 통하려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꼬치를 줘야 되잖아. 명분을 줘야 되잖아. 그지? 2가지가 있어. 비의자를 넣어주는 거고, 또 하나는 남는 전자 하나를 더 넣어주는 거야. 어쨌든 간에 전자가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빈의자가 전자를 움직이게 하느냐,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느냐의 차이지. 그러면 14족보다 전자 하나 없거나 하나 많거나 하는 애들을 불순물로 넣어주면 돼. 그게 얼마냐? 전체 개수가 만약에 1000이다. 그 중에 1개 정도만 넣어주면 된대. 1000분의 1 정도만. 알겠니? 그러면 전자들의 움직임이 순수 반도체보다 100배, 1000배 세진대. 그게 불순물 반도체야.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전자의 움직임을 더 원활하게 해줄 건데 띠간격으로 설명해 봐 얘들아. 반도체도 띠간격이 존재하지. 그 사이에 다리 하나 놓는 거야. 알았냐? 다리 하나를 놓는데 그게 전자냐 양공이냐 그 차이다 이거야. 여튼 기존의 띠간격만 있는 애보다는 가운데 징검다리 하나 있으면 자유전자가 될 확률이 어떻다? 높아지겠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먼저 P형 반도체. 자, P형이라는 게 뭐야? 포지티브야. 다시 말해서 양공이 생기게 해주는 거지. 14족에 양공이 나타나게 하려면 몇 족을 집어넣어야 돼? 13.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돼. 13족은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 3개 있어. 나쁜 놈아. 3개. 3개 있지? 야, 근데 13족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죠. 그럼 무슨 결합해야 돼? 금속이면 그지? 근데 얘들아, 이온 결합성과 공유 결합성은 말이야, 공존해. 이게 역시 결합의 극성에 가서 또 배워, 니들이. 화학에서 금속 집어넣으면 이온 결합한다고 했는데, 물론, 교소가 준금속이라는 특징도 있고, 알았니? 모든 화학 결합에서, 여기서 지금 교소가 공유 결합한다고 딱 화가를 해놨잖아. 근데, 공유 결합성하고 이온 결합성이 진짜 어느 공존성이야. 둘 다 공존해. 여기는 공유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 P형 반도체는 여기다 불순물의 조건이야. 불순물로 13족 원소를 집어넣어. 왜 다 쳐졌겠냐? 앞자리만 읽어보면 금방 외워. 알겠어? 그렇지, 잘하네. 말은 하지 말고 19금이니까 알았어? 알겠어? 요렇게 해서 얘들을 외워놔. 알겠지? 여기 있는 애들을 집어넣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냐? 양공이 하나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교소가 있다면 다 공유 결합을 하는데 요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13족이 들어와서 13족은 요렇게가 얘 거야. 그럼 요 자리에는 요 빌 거 아니야. 이게 양공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자들이 여기를 이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전하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다? 양공인 거지. 전하의 운반 주체가 얘는 양공이 될 수 있는 거다. 전도띠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밑에 원자가 띠가 있잖아. 이렇게 원자가 띠. 이 원자가 띠라고 하자. 여기에 가까운 곳에 띠 하나를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띠 하나를 만들어준 거야. 알았니? 그래서 요 자리에 누가 있어? 여기 누구야? 양공인 거지. 그럼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퉁 튀어올라오겠지, 거기로. 그지?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어디로? 전도띠로 올라가는데 도움을 받겠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그럼 왜 원자가 띠 가깝게 양공이 형성될까? 저 전도띠에 가깝게 형성돼도 되잖아. 13족은 13족은 13족 원소의 전도띠. 전도띠
얘들아, 13족은 어차피 얘들이랑 공유결합을 하는 위치잖아. 기잖아. 그 에너지는 비슷한 거야. 누구랑? 원자까띠랑. 왜? 결합을 해야 되는데 빈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와 가까운 곳에 에너지가 생기고, 자, N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 얘는 15족 원소를 넣거든. 15족 원소는 누구겠어?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해봐. 안티모니. 그렇지, 걔가 있는 거야. 여러분, 비소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비수. 여러분, 옛날엔 임금이 대역죄인들한테 뭐를 내려요? 사약. 그렇지요. 근데 그 사약을 내렸는데 한 사발을 먹고 살잖아요. 풀어졌대요. 하늘이 내린 목숨이다 해가지고. 근데 야사에 새 그릇을 먹여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장희빈 알아요? 아, 국사 더럽게 하는 것들이. 요부죠, 요부. 장록수, 장희빈, 명성황후. 3대 요부잖아요. 여러분, 명성황후는 드라마를 잘 만들어 놔가지고 위인인 척 이렇게, 그죠? 일본 자객들이 억울하게 뭐 어쩌고. 명성황후가 배우 세력의 1인자였어요. 그 명씨 가문이 우리나라 조선의 3분의 1 재산을 다 갖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으로 묘사되는데, 장희빈이 사약을 내렸는데 이렇게 마시면서 하면서 흘렸대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만 먹고 이렇게 놓고, 근데 산 게 참 크잖아, 그래도.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살았다고 넘어갈 텐데, 워낙 장희빈한테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녀들이 양쪽에 잡고 그 바로 옆에서 모시던 여자애가 입을 벌려서 놓대. 근데 아울 아울 하면서 또 흘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잡고 여기 물로 넣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죽였다고 하더라고. 참 대단하잖아요. 새 그릇을 먹여서까지 죽여야 될. 예? 여튼 거기가 비소입니다.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여자들 화장품에 비소가 많이 섞여 있었나 봐요. 얼굴 미백 화장품에. 그 중세 시대에 보면 콜셋하고 얼굴 하얗게 하는 게 그게 그 뭐랄까 밀가루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류층의 어떤 그 뭐였잖아요. 근데 그 미백 화장을 한 다음에 온천을 들어가잖아요. 그 얼굴이 새카매진대요. 황하고 비소가 만나면 앙금이 된답니다. 시커먼 앙금. 그래서 일치면요, 부스부스에서 떨어진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중금속으로. 자, 그래서 15족 원소는 누구누구를 잡자? 질소. 안티모니. 알겠습니까?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얘들은 어떤 형국이냐면 이런 형국입니다. 보세요. 규소가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여기에 15족 원소가 들어오는데, 물론 얘가 결합을 다 하죠. 하는데 하나가 여기 남는 거죠. 이렇게 옆에. 얘가 밀어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남는 애는 에너지가 어떤 애들이에요? 얘들보단 높겠지. 기잖아. 중심 양면을 벗어난 애니까 에너지가 높겠지. 그래서 전도띠가 이렇게 있다면 이 근처에 생기는 거야. 전자가. 그 다음 밑에는 뭐가 있고? 원자가띠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띠간격 사이에 하나의 띠를 더 만들어내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각각의 쓰임새가 달라요. 실제로 지금까지 N형 반도체가 각광을 받은 건 LG나 삼성에서 만드는 TV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1초에 몇 번의 동작을 구사할 것인가. 이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는 N형 반도체가 유효했대요. 표현하는데. 근데 더 소비자들은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경쟁이 치열하니까 실사와 같은 움직임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굴의 화면이 더 생생해지고 실제로 이제 죽어나는 건 연기자겠죠. 죽어나는 건. 그래서 연기자들이 연기할 때 땅구멍까지 보인대잖아요, 이제부터. 알겠어요? 근데 영상이 좋은 것이 좋다라고 느끼는 건 이제 대자연의 모습 같은 거. 실사판 끝내주죠. 뭐 아프리카를 촬영한 거라든가. 문제는 근데 그거를 담는 카메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4K로 막. 알겠어요?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안방에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 스포츠 장면들. 그런 건 거의 확실하죠. 작은 프레임까지 다 잡으니까. 이런 거까지 구사하려면 240Hz 이상의 고주파수. 그러니까 프레임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주파수가 굉장히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P형이 또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P형 반도체가 옛날에는 사장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TV, DP 쪽으로 P형이 각광을 받는데요. 지금부터 연구 앞으로 나오는 게 얘대요. 지금 N형이 나왔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쓰임새나 이런 건 배우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다이오드만 배울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요, P형과 N형을 접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PN 접합 다이오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것이 발광이냐, 광이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발광이냐, 광이냐. 우리는 먼저 발광 다이오드를 볼게요. 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얘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P형 반도체가 있고요. 여기에 N형 반도체가 있다면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접합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 뭐라 부를 거라고요? 접합면. 자, 이때 전류가 흐른다면 어떤 식의 이동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봐봐. P형은 누가 전하를 운반하는 운반체야? 양공. 얘는? 전하, 전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접합면에 이 두 개의 전하의 운반체에 관한 애들이 모여야 전류가 흐를까요? 아니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전류가 흐를까요?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이동해야죠? 전자가 이동해야죠. 그러면 둘의 운반체는 만나야 돼요. 이해갑니까? 다시 말해서 전류가 흐르려면요, 접합면에 양공과 전자가 어떻게 된다? 모여야 한다. 알았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압을 걸어주잖아. 이쪽에 무슨 극을 걸어줘 얘가 여기로 갈까? 플러스. 그렇지. 어떤 극을 걸어줘 얘가 여기로 갈까? 이렇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접합면에 양공이 모이고 전자가 모이면 이쪽 전자가 양공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가서? 이때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경우는 되게 많잖아. 근데 우리가 전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여기 잘 봐. 누구
전위가 더 낮아. 얘가 더 낮지.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에너지를 방출해, 흡수해? 방출하겠네. 그 방출하는 에너지를 조절하면 가시광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아, 이거 아니다. LED 등이야. 그게 LED 등. 알았어? 이건 뭐예요? 형광등. 아르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전자가 이동을 한다, 에너지를 방출한, 이걸 어려운 말로 순간 나타나는 전압,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바이어스. 근데 순방향 바이어스냐, 역방향 바이어스냐, 그 차이죠.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걸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그래요. 다시, P형 반도체 쪽에는 무슨 극이 연결되고, 플러스,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이런 식이죠. 순방향.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밑에 보면 바이어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유지하는 것을 순방향 바이어스. 전자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양공도 혹은 전자도 접합면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건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다이오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이거 화살표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순방향 바이어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결국 P형, N형 반도체를 접합했을 때, 아, 왼쪽이 P, 오른쪽 N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여기 무슨 극 연결한다. 여기는 이러면 전류 흘러요. 네? 아! 저 화살표. 전류의 그 순방향 바이어스의 방향이라고요. 얘가 이렇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려면 화살표잖아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면 된다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근데 니들한테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봐봐요. 이렇게 넣는 거죠. A, B. 스위치를 연결한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알았어요? 자, A를 연결했더니 라지 A에 불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B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이랬다고 해봅시다. B를 연결했더니 이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당연히 얘가 누구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A를 연결했더니 얘가 불이 들어왔다는 거, 얘가 무슨 형 반도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당연히 밑에는 뭘까요? 고로 기역과 리을이 P형이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저한테. 이해 갔어요? 충분히 이해 가죠? 저런 거 맞출 수 있죠? 자, 밑에 정류작용이라는 거 잠깐 보세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패드나 핸드폰이나 다 직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직렬, 병렬과 직류, 교류는 다른 말이죠. 직류, 교류는 전류의 방향을 뜻하는 건데
우리 집안이 있죠. 우리 집 안에서는요, 전격 주파수가 이겁니다. 60Hz. 1초에 몇 번 전류 방향이 바뀐다. 60번. 그래서 여러분이 형광등 1초에 60번 깜빡거려요. 아,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래서 화나다 이 지랄하죠. 초크만 나가봐요. 껌뻑, 껌뻑, 아씨,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1초 60회 누가 무슨 방향이 바뀐다고요? 전류 방향이 바뀐다고요. 자, 이렇다면 우리 집안은 그래서 직류다, 교류다. 우리 집안은 교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초 60번 바뀌니까. 왜 교류를 선택했을까요? 교류를 선택하면 여러분, 전압 조절이 가능해요. 아, 이거는 전기가 어떤 거다 알고 있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 교류가 되어야, 통신 그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 전자기기 유도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교류가 되면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 맨 마지막에 배웠던 전력 수송이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나요? 송전소에서 70만 볼트의 높은 전압으로 전류를 보내면 손실 전력이 준다. 그때 우리 집안에 왔을 때 변압기에서 220볼트로 변압을 시킨 후 집으로 보낸다. 그럼 정확히 니네 집이 220이냐? 아니다. 어느 날은 230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218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평균 220에 전압을 갖게 된다. 그러면 니들 들고 다니는 건 다 뭐다? 직류다. 자, 그럼 이것이 교류라면 직류는 뭐냐? 말 그대로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게 직류입니다. 니들이 들고 다니는 가전제품이 모두 직류입니다. 그런데 니들 충전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못 꽂고요. 어댑터 꽂고 하죠? 두껍죠, 어댑터? 거기에 다이오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충전을 하잖아요. 가전제품을 집에 있는 걸로 충전하면 이렇게 충전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 방향만. 알았어? 그렇게 충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보면 실제로 이게 충전할 때 파란불 딱 들어오지. 귀찮아. 이게 좀 접속이 불량하면 어떻게 껌뻑하지. 그거 실제로 1초 60호씩 껌뻑거려. 너네가 못 느껴서 그렇지. 초반엔 흘렀다, 이르게도 껌뻑하다 딱 꽂으면 쫙 불 들어오지. 너네 못 느끼는 거야. 60호씩 들어. 알겠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 형태로 충전해서 니네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때 다이오드를 쓴다.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정류작용이라는 거야. 자, 일반 발전기 알아? 니들 발전기? 본 적 있어? 여기, 저기 어디, 뭐라고 하지, 요즘에 그거?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하는 거 뭐라 그러지? 캠핑. 아, 그거 말고 좀 멋있는 말 있잖아. 캠핑. 아! 글램핑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아, 모를 수도 있잖아. 그때 그 소형 발전기 갖고 다니잖아. 지금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전기차에서 전기를 뽑는다는데 올 때 보장 못 합니다. 그거, 하도 뺏어갖고. 근데 그 소형 발전기가요, 직류예요, 여러분. 이게. 알았어요? 그럼 직류면, 잘 봐요. 니네 발전기가
코일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전류를 생산하는 건 봤죠? 근데 이렇게 돌 때 있잖아. 얘가 계속 빙글빙글 돌잖아? 그럼 반 돌았을 때와 나머지 반 돌았을 때 전류방이 바뀌거든? 그건 나중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가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직류를 써야 되는데 이게 교류가 생기면 안 되잖아. 교류가 생기면 애들이 이렇게 된다. 돌았다가 원위치 갔다 돌았다가 원위치 이렇게 왱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안 생기지. 그래서 한쪽으로 딱 돌 때 끊어. 이 정류자라 그래. 전류가 한쪽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돌았을 때 딱 끊기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정류라는 표현은 전류를 필터링 한다는 얘기야. 방향을. 그래서 이런 걸 정류작용, 그걸 누가 한다? 다이오드가 한다. 다이오드가. 알겠지? 그 얘기가 밑에 써 있다. 자, 이제 니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여러분, 아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빛이 막 나온 게 무슨 다이오드라겠어? 발광. 그렇지,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랬지. 근데 광 다이오드 있잖아. 잘 들어, 이제. 이것도 분명 뭐야? 이거 다이오드야. 이것도 분명 뭐야? 얘를 도선으로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 여기서 빛이 나는 거지. 얘 이름이 뭐라고? 얘는 뭐고? 자, 얘가 뭔지 알려줄게. 니네들 지난 시간에 광자 배웠지, 광자. 파란색, 빨간색 누가 셌어? 똑같아요. 와우! 누가 에너지가 높았어? 파란색. 얼마짜리였어? 400. 5만 원 하자겠지, 우리끼리. 파란색 5만 원. 빨간색은? 6만 원. 3만 원, 2만 원, 2만 원. 에너지. 2만 원이었지? 2만 원. 수업 시간에 약속했잖아, 우리끼리 그냥. 내 그때 파란색 몇 개 그렸어, 원안에? 3개, 1개, 기억. 4개 그랬지, 4개. 빨간색도 몇 개 그렸어? 1개. 4개 그렸지? 그렇게 똑같이 파란색 4개와 빨간색 4개를 그렸을 때 빛의 세기는 누가 세다? 똑같다. 그렇지. 밝기는 누가 밝다? 파란색. 똑같다. 세기가 밝기라고, 이 사람들아. 인정. 근데 에너지는 다르다겠잖아. 네. 5만 원짜리 4개 있으면 20만 원인데 2만 원짜리 4개는 8만 원밖에 안 되거든. 이게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봐. 여기다 광자를 쏜다는 거야, 얘들아. 잘 봐. 무슨 색 광자야? 빨간색. 얘는 무슨 색깔이야? 5만 원. 파란색 광자지? N형 반도체가 뭐가 남아도는 거지? 전자가 남아돌잖아. 여기다 광자를 쏜다는 거야. 얘를 딱 쐈는데 얘들아 봐봐. 이게 생겼어. 이거 무슨 전자야? 광전자라고 그래, 이걸. 빛에 의해서 생기는 전자야. 이렇게 되면 얘가 무슨 극이 돼버리지? 전자가 나오는 거니까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지. 예? 진짜. 전자가 나오는 것이 음극이고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양극이야, 얘들아. 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고. 얘가 무슨 극이 된다고? 다시 얘들아, 얘를 쐈어. 그랬더니 누가 생겨? 광전자가 생겨. 질문. N형 반도체가 전자를 꽉 쥐고 있어. 아무리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지만 도체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 그지? N형 반도체를 벗어날 수 없어. 근데 벗어나려면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해. 알았니? 그럼 저 N형 반도체에서 남는 잉여 전자가 벗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누구 맞았을 때 어떤
어떤 광자를 맞았을 때 운동 에너지가 셀까? 파란 거란 말이야. 자, 여기 몸값이 있지. N형 반도체에 잡혀있는 몸값은 똑같아, 얘들아.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이라 하자. 몸값이 10,000원이야. 그럼 20,000원짜리 빨간색을 쏘면 10,000원은 몸값을 지불하고 튀어나왔어. 나머지 얼마 남았어? 10,000원 남았지? 그걸로 운동 에너지를 달리고 있단 말이야. 다시 50,000원짜리 파란색 광자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10,000원 몸값 지불하고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튀어나오겠어? 40,000원만큼의. 옅은 전자가 튀어나왔지?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길 거야? 양공이 생긴다니까? 맞잖아.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양공이 생기겠지. 얘가 일로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P형 반도체도 양공이 있잖아. 일로 움직인다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얘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럼 여기 양공이 생기잖아? 왜 생겼어? 양공이 왜 밀렸어? 아까 니들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원자가 띠의 양공수가 3개다. 그럼 전도띠의 자유전자 몇 개다? 그것도 똑같아. 여기서 양공 하나가 생기잖아? 그럼 양공 하나 밀리는 거야, 이쪽으로. 그렇게 되면, 얘 봐. 얘가 튀어나가는 동시에 여기 있는 전자가 쑥 들어간다, 이 안으로. 전체 전자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확. 그러면서 이쪽으로의 전자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뭐가 생긴다? 빛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 갔니? 그래서 얘가 무슨 다이오드? 광다이오드. 그럼 광다이오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전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발광다이오드는 뭐라고 생각할까? 전구라고 보자는 거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거기 발광다이오드 한번 읽어보세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다. 실제로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양공 쪽으로 이동하면 에너지 방출하잖아요.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거기 무슨 말 썼어요? 광자를 방출한다. 됐어요? 자, 특징. 반도체 띠간격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색이 다르다. 여러분,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누구 불순물을 섞느냐에 따라서요, 색깔이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에너지 띠 차이 때문에. 신호등, 조명장치, 전조등, 영상 표시장치 등의 LED 등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셋탑 베이스 있죠? 앞에 있는 거. 다 LED예요, 그게. 그리고 이거 말고요, 알죠? 자기 집에 LED 등이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형광등이 아니라 네모난 박스에 그냥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예? 영구. 걔는 뭐 전구가 나갈 일이 없거든요, 걔들은. 알았지? 자, 광다이오드 읽어봐요.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인데 자동문에 왜 광다이오드일까요? 아는 사람. 자동문 앞에 가봤죠? 뭐 경험을 못 해본 친구들도 있겠죠. 자동문 앞에 가면 문이 열립니다. 자동문은 빛을 쏘고 있어요, 아래로, 바닥에. 근데 너희들이 가면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차단이 되겠죠? 그럼 열려요. 그래서 이러면 그러다 아저씨 등짝 스매싱 맞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리모컨 수신장치나 이런 것들이 다 광다이오드예요. 빛을 쏘줘서 거기서 전류가 살짝 흐르게 해주는 거죠. 대신 이게 전자기파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쏴도 되고 저렇게 아무데나 쏴도 다 열려요. 반사가 되니까 빛이. 알았습니까? 그런 얘기 옵시다. 이해 가는 스키? 넘겨보십시오. 자, 고유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원자과 전자는 4개다. 여러분 우리 고유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 불렀죠? 맞는 표현이에요. 원자들이 서로 공유 결합을 한다. 맞고요. 실온에서 전도띠에 전자가 전혀 없다. 여러분 일부는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0켈빈 때는 있나요? 아, 0켈빈은 여러분 이론상 온도거든요. 영하 273도시요. 이 정도 되면 글쎄요.
물질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얘들이 무슨 초전도체도 아니고 그죠? 자, P형 반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P형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세 개인, 붕할까인 털, 뭐 이런 애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불순물에 의해서 원자과 띠 바로 어디에? 위에. 알았어요?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왜? 아까도 봤지만 양공이 공유결합하는 위치가 똑같은데 거기 전자, 공유하는 전자 하나와 양공이 같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약간 높을 뿐이에요. 공유결합 손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과 띠 바로 근처에 존재한다. 3번. 자, 저마늄에 원소 XY를 각각 첨가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는 전자가 하나 남아 돌죠. X 옆에. 근데 나는 Y에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렇다면 가는 P형, N형 뭐예요? 얘는 N형 반도체가 되겠죠. 전자가 하나 남기 때문에. 그 다음 나는 P형. 그러면 원자과 전자 X는 몇 개? 5개라고 해야 되죠. 15족. Y는 3개. 네 번째, PN 접합 다이오드와 저항 R을 연결한 회로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전원장치에 어느 극을 연결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P형 반도체 기억은 무슨 극이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플러스 극이 연결돼야 되고 니은은 마이너스 극이 연결이 되어야 얼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5번 순방향 바이어스는 P형 반도체의 전원에 양극을 연결하고요. N형 반도체는 음극을 연결하는 게 순방향 바이어스입니다. X.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갖고 있다. 맞고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면 접합면에 얘들이 집합을 하죠. 됐죠? 맞는 표현이에요. 자, 1번 PN 접합 다이오드 정류작용 디귿과 연결, 발광 다이오드 빛이 방출, 광 다이오드 건전지 역할을 하죠. 니은. 자, 175쪽 2번 한번 보세요. 맨 아래.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이해 가요? 여러분들? 오케이? 정류작용을 통해서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한 후에 전지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바꾸면 어느 방향의 다이오드에서 그쪽 연결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N형, P형을 구할 수 있다. 자, 뒤에 숙제를 해오세요. 페이지 183쪽까지요. 알겠습니까?